네, 간밤 뉴욕에서 있었던 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증시와이드 진행의 오은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이 산타랠리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동안의 산타랠리 때는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래도 마지막 날에는 강하게 반등에 성공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기도 했고 또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6개월 내에 가장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기술주의 강세도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M7 종목 중에 애플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 글로벌 마켓 리뷰를 통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실시간 헤드라인 열어서 오늘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미국 증시 다양한 일정들을 소화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어쨌든 금요일 날 잘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그 랠리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단 9일에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장례식으로 휴장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10일에는 12월 고용지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헤드라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의 주가 최근 들어서 하락폭을 꽤나 크게 형성을 했었습니다. 이 작년에 인도량이 발표가 됐었는데 그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꽤나 많이 떨어진 게 주가 하락의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에 그 하락폭을 딛고 강하게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월가에서는 아직까지 이 테슬라 더 강한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낙관론이 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 헤드라인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이 미국 대통령 당선인 11월에 취임을 한 이후에 지금 기부 금액만 3천억 원 가까이 모였다고 합니다. 지난 2021년 1월 6일에 이 의회 폭동 사건 이후로 이 각 기업에서는 트럼프에게 다시는 투자를 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과는 꽤나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외신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헤드라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0.27% 하락하는데 리플은 1.61% 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오늘 오전 6시 반의 기준의 낙폭 상태고요. 일단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 일본의 SBI가 리플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소식에 이 리플의 가격이 4.45달러대까지 오른 바가 있습니다. 네, 이제 맵을 열어서 지난주 금요일에 과연 어떤 종목들이 오르고 혹은 또 내렸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7 중에서는 애플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상승을 하면서 기분 좋은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14% 올라갔는데 일단 올해 데이터 센터에 114조 원 정도 투자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 시리가 개인 정보를 수집을 했다라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이 소송에서 이 법원에서는 이 소비자들에게 위약금을 물어줘야 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가는 0.2% 정도 떨어졌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4% 굉장히 강한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토픽주로 선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인도량 굉장히 잘 나오게 됐습니다. 그간의 부진함을 겪고 8% 이상 강한 상승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더 자세한 종목 이야기는 잠시 후 김혜연 캐스터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으로 시작해봅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동반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스닥은 1.77% 상승한 19,622의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도 1.26% 상승하면서 5,942에 마감을 했고요. 다우 지수도 0.8% 상승하며 42,732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금요일 미증시에서는 그간의 하락세를 끊고 다소 회복세를 보이면서 1% 안팎의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연이은 하락세를 드디어 끊어냈습니다. 전통적으로 증시는 1월에 다른 달보다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는데요. 이번에도 과연 1월 효과가 일어날지 월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이날 발표된 ISM의 12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는 49.3으로 집계되면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업황 확장을 가늠하는 50에는 못 미쳤지만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개선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8일에는 페드의 작년 12월 FOMC 회의록 공개도 앞두고 있고 오는 10일에는 작년 12월 실업률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시장은 11월과 같은 수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그에 앞서 7일에 발표될 작년 11월 미국 노동부 구인 이직 보고서인 졸트 보고서도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4.6%까지 올랐습니다.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상승 흐름 보였는데요. 2.83% 상승하면서 5,164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WTI는 1.13% 상승하면서 배럴당 73.96달러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M7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M7 종목들은 애플을 제외하고는 모두 올랐습니다. 애플은 0.2% 하락하면서 조금 아쉬운 흐름 보였는데요. 애플의 중국에서의 실적이 크게 하락하면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스마트폰 시장인 중국에서 애플의 점유율이 줄어들면서 판매량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4.45% 상승했습니다. 144.47달러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CES에서 예정된 차세대 반도체 발표 기대감에 힘입어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반도체 루빈의 세부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1.14%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423.35달러에 거래 마쳤는데요. 올해에만 AI 기반 데이터 센터에 800억 달러를 지출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전력 생산 업체들의 상승 탄력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어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도 1.8% 상승하면서 224.19달러 형성했습니다. 울프 리서치는 아마존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면서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회라는 아웃퍼폼 등급으로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27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어서 메타 플랫폼스입니다. 0.9%, 1% 가까이 상승 흐름 보이면서 604달러 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울프 리서치가 메타 플랫폼스를 올해 섹터 내 탑픽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또 목표 주가 역시 73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테슬라는 8% 넘게 상승하면서 410.44달러에 거래 마쳤는데요. 지난 며칠간의 침체 일부를 좀 털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테슬라는 단순히 전기차 사업뿐만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의 선두주자로 꼽히고 있죠. 이번 CES 2025에서 최대 화두로 떠오른 로봇의 업황과 테슬라의 올해 말 옵티머스 공장 배치 계획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알파벳입니다. 1.25% 상승하면서 191달러 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반독점 소송 결정이 임박했다라는 소식도 있으니까요. 이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핫스탁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세렌스입니다. 143.76% 상승하면서 정말 폭등하는 흐름 보였는데요. 미국의 차량용 AI 음성인식 솔루션 기업 세렌스는 엔비디아와의 협력 확대 소식에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무려 143%가 넘는 상승 이뤄냈죠. 세렌스는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통해 차량 내 컴퓨팅 기술인 세렌스 자동차용 대형 언어 모델을 구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술은 운전자의 목소리에 반응하는 자동차를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세렌스는 이번 협력으로 차량 내 지원 서비스를 더욱 빠르게 제공하고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면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세렌스는 자동차 전용 대규모 언어 모델인 컬M을 선보였습니다. 엔비디아는 이전에 세렌스와 비슷한 음성 인식 기술을 가진 사운드 하운드에도 투자한 이력이 있는데요. 작년 한 해 동안 이 사운드 하운드 역시 528% 폭등하는 흐름을 보였었죠. 앞으로 세렌스와 엔비디아의 협력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리비안입니다. 24.45% 상승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전기차 제조업체 리비안의 2024년 차량 생산 및 인도량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주가가 24% 이상 급등했는데요. 리비안은 개장 전 지난해 4분기 차량 인도량이 14,183대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의 기존 예상치였던 13,472대를 웃도는 수치였죠. 4분기 인도량은 전년 대비 42% 급등한 것은 물론 약 1년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인도량을 기록했는데요. 리비안은 자사의 R1 SUV, R1T 픽업 트럭 및 배송 밴에 사용되는 부품 부족 문제가 3분기부터 시작돼 10월 연간 생산 목표를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서 이 부품 부족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힌 것이죠. 이는 첫 흑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리비안을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리비안의 중국 판매가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테슬라가 이날 8% 이상 급등한 것도 리비안의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US 스틸입니다. 6.53%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US 스틸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의 일본 제철이 US 스틸을 인수하는 것을 차단하기로 결정한 후에 주가가 6% 넘게 하락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시간 3일 성명에서 US 스틸은 미국인이 소유하고 노동조합에 소속된 미국인 철강 노동자가 운영하는 세계 최고의 자랑스러운 미국 기업으로 남을 것이라며 매각 불허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산하의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는 외국인의 미국 기업 인수합병 등 대미 투자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해 안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정 조치를 요구하거나 대통령에게 거래 불허를 권고할 수 있는데요. 149억 달러 규모의 인수가 국가 공급망의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일본 정부는 미국 정부의 결정에 이해하기 어렵고 유감이라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미증시 종목별 이슈였고요. 저는 잠시 후 글로벌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월요일 글로벌 마켓 리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인사이드K 배종찬 소장입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월요일 헤드라인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눠볼 이야기는 트럼프 무역 적자 줄이려다가 약달러 압박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전반적으로 전미 경제학회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전미 경제학회에서 이 트럼프가 이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역시나 관세 이야기가 나왔겠죠? 어떤 자세한 이야기가 나왔나요? 그렇죠. 관세도 나오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올해 네. 과연 강달러로 갈까 아니면 약달러로 갈까? 사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경제학자들의 분석은 지금 트럼프 이야기대로 가면은 강달러라는 거예요. 네, 달러가 그렇죠. 강해지는데 그러면 달러가 강해져서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면 좋은데 따지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연구해 보건대는 오히려 지금 이게 이율배반적이다. 그래서 강달러가 아니라 결국 무역에서 좀 성과를 내고 싶어하는 아메리카 퍼스트니까 트럼프의 목적은 약달러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분석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석을 안 해드릴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전미경제학회라는 게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를 비롯해서 미국의 기라성 같은 경제학자들이 다 모여요. 그리고 또 이 트럼프 정부에서 일을 하게 될 경제 전문가들도 참석을 하는 거예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는데 여기에 와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온갖 올해 경제와 관련된 전망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참 오늘 중요한 인물은 옵스펠드 UC 버클리대 이 교수의 이야기가 상당히 중요해요. 왜? 뭐라고 얘기했냐? 글로벌 거시경제와 경제 전망서실에서 관세 부과를 하면 달러 강세된다. 네. 관세 부과하면 달러 강세돼서 무역 적자를 더욱 약화시킨다, 악화시킨다. 그러니까 관세, 심지어는 뭐 아름다운 용어가 타리프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관세 잔뜩 부과를 했는데 말 그대로 트럼프 당선인이 임기 시작하면 그래서 관세를 올려서 미국 무역이 더 흑자가 많아졌다, 얻는 게 많아졌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아니다. 이거 달러 강세를 유발해서 결과적으로는 무역 적자를 더 악화시킨다.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관세를 인상시키더라도 무역 적자를 감소하거나 제조업을 활성화하는 효과는 미미하다. 오히려 미국 내에 관세를 올리니까 수입품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인플레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면 달러가 강세가 될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다. 그래서 관세가 물가 상승되고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킹 달러가 되는 거다. 그럼 킹 달러가 되면 달러 강세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인플레가 예상될 수 있고 그러면은 무역 이 적자에 도움이 되는 건 별로 없다. 이 이야기를 이제 경제학자가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옵스펠드 교수 이야기는 뭐냐면 사실은 속내는 이렇게 막 관세 인상한다 그러면서 1985년에 레이건 때처럼 돌아간다. 그때 85년이면 레이건의 재선이거든요. 레이건이 한 번 더 당선됐어요. 이 트럼프 당선인이 제일 존경하는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자기 아버지, 한 사람은 로널드 레이건이에요. 이 레이건이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일본과 독일의 이 통화 가치를 이제 오히려 더 조정을 하면서 달러의 가치를 내려버려요. 달러의 가치를 내려서 무역 흑자를 가져오려고 이제 시도를 합니다. 그거 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실제 일어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 옵스펠드 교수의 모델대로 간다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클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가 이게 완전히 뒤집히는 겁니다. 요동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옵스펠드 교수의 이야기는 1985년에 플라자 합의, 그러니까 그때 마구잡이로 미국이 무역 적자를 보니까 일본이나 그다음에 독일의 이 통화 가치를 더 높이고 미국 가치를 떨어뜨려요. 그래서 미국의 무역 적자를 좀 해소하겠다 이러면서 그때 플라자 합의를 하는데 이번에는 아마 플라자 합의가 아니라 그토록 트럼프가 좋아하는 자기 집 마르라고 합의를 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이제 내놓고 있는 것이죠. 네, 참 이렇게 들어보니까 인플레는 당연하게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자체가 워낙 이 약달러 기조를 좀 더 추구를 하고 있는 인물인데 지금 이 정책대로 간다면 오히려 강달러 현상이 올 것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소장님 말씀 주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봤더니 경제학자들이 트럼프 정책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자세하게 지금 봤더니 무역 적자뿐만 아니라 조금 더 있을 것 같은데 왜 경제학자들은 불확실성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말한 대로 트럼프 당선인의 이야기대로 간다고 해서 트럼프의 목적이 달성이 되느냐? 그게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이런 거예요. 불법 이민자들 도저히 못 살겠다. 그게 이제 미국의 보수 유권자들의 마음을, 백인들의 마음을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우리 앵커도 아실 거예요. 그러면 그 이민자들이 와서 이른바 저소득의 이 노동 일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미국이 인구가 별로 늘어나지 않는데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잖아요. 소비도 그렇고. 그런데 그걸 채워주는 사람들이 뭐냐? 이 이민자들이에요. 멕시코, 캐나다, 남미 쪽에. 그러다 보니까 따지고 보니까 별로 크게 나쁠 건 없는데 불법 이민 자체만 좀 나쁜 거지. 정작 이들이 들어오니까 인구도 채워주지.
그다음에 미국의 물가가 많이 안 오르 이 사람들이 저소득층이니까 저임금으로 일을 해주니까 미국 경제로서는 오히려 탄탄하게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생각대로 이들을 다 쫓아내면 미국 경제 어떻게 하나 이거죠.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생각해 보니까 트럼프 방식으로 갔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금리하고도 관계가 되는데 이 이야기는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원회 연은 그러니까 파월 연준 이 의장이 있는 바로 그 연준이에요. 연준에 이 메리 데일리 이 연방준비원회 총재 그것도 이번에 행사가 열렸던 샌프란시스코입니다.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기준금리도 지금 이야기 나오는 요 정도 수준이면 됐다. 여기서 더 흔들어대면 안 된다. 그래서 올해 한 2번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 2번 정도로 신중하게 할 예정이니까 이걸 뭐 트럼프 당선인이 흔들어서도 안 되고 그런 입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경제의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노동이 중요하다. 채용이 막 안 된다. 실업자가 넘쳐난다. 그럼 미국 경제가 큰일 나죠. 그러면은 또 하나는 뭐냐면 대외 변수로는 유럽이나 중국의 경기가 다 가라앉아 버린다. 침체되면 이거 미국으로서도 그 여파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요즘 잘 나가고 있는데 중국에서도 모델 Y가 지난달 23일 완판될 정도예요. 아니 중국이 BYD가 있는데 전 세계에서 전기차를 가장 많이 파는 업체가 있는데도 이 테슬라는 잘 나가요. 그런데 중국 경제가 안 좋다. 그럼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인플레이션 수준이라든지 현재 강한 노동시장, 현재예요. 지속적인 경제 성장세를 감안할 때는 올해 2번 정도, 2025년이지 2번 정도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당선인은 계속 파월을 흔들고 있거든요. 나 쫓아낼 수도 있어. 그건 없던 일로 하자. 뭐 이렇게 또 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떤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냐면 인플레가 심해지면 금리를 인하하는 게 아니라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이러면 도대체 뭐가 맞는 말이야. 2번 정도 인하한다는 게 연준의 계획인데 그러면 트럼프의 경제 방향은 금리를 내리기는 그냥 올린단 말이야. 이건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불확실성을 높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버냉키, 여러분 버냉키 할 것. 전 연준 의장이에요. 한마디를 했어요. 흔들지 마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파월 연준 의장을 해고하거나 뭐 압력을 가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럴 경우에 심각한 피해를 미치고 상당한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다. 흔들지 마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어떤 얘기는 킴벌리 이번 이 경제학계에서 클라우징 캘리포니아대 교수는 트럼프 정책이 공급 제한과 물가 상승을 일으켜서 인플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매우 불안한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옵스펠드 이 사람 중요합니다. 옵스펠드가 어떤 이야기냐면 글로벌 교육 단절로 전 세계의 국내 생산이 최대 9% 감소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경제학자들은 트럼프의 경제 방향에 대해서 조금 딴지를 걸고 있어요. 이거 안 돼, 안 돼.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트럼프의 영향력, 뭐 경제 방송에서는 머스크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는 미국 내의 기라슨 같은 경제학자들은 이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증권가에서는 트럼프 정권이 들어오게 된다면은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기업들의 뭐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라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막상 이 경제학자들은 오히려 좀 부정적이다, 인플레를 우려시킬 수 있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엇갈리고 있는 의견까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에 약간 이제 머스크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참. 일론 머스크가 최대 수혜를 본 것 같아요. 사실 트럼프 정권 그렇죠. 들어와서는. 근데 또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사실은 뭐 그동안에 뚜렷한 모멘텀 없었다. 단순히 트럼프 정권 들어와서 올라온 거다라고 해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목요일에 봤더니 인도량이 떨어져서 지금 주가가 뭐 6% 이상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금요일 날 시장을 봤더니 오히려 8%가 반등을 했더라고요. 그 원인이 도대체 뭘까요? 그렇죠. 일단은 우리가 주가라는 것은 현재 실적과 미래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인정받는 게 뭐냐? 왜냐하면 생산량의 문제는 회복될 수 있는 문제인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바로 그 경쟁력이죠.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의 경쟁력, 그 다음에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더 크게 확장될 수 있는 것. 여기에다가 또 인물 요인. 제가 항상 저는 많이 접근하는 게 바로 이 인물 변수입니다. CEO 요인 저는 제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어떤 종목이라든지 또는 뭐 차트 분석을 하는 분들하고 저하고의 차이점 뭐냐면 저는 사람에 많이 주목을 해요. 저기 보시면은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 잠시 꺾일지는 몰라도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미즈노 증권 같은 경우에서는 목표 주가를 $515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올라갔지만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올라갔네? 더 올라갈까? 아니에요. 올라간 종목이 더 올라가요. 안 올라가는 종목은 계속 안 올라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상승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라 상승 동력이 더 있느냐, 상승 여지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엔비디아 올랐죠? 근데 더 올라갈 여지가 있느냐? 뭐 PER, PBR 따져보면 힘들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만큼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근거 있게 마련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테슬라는 그 여지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네, 올라갈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테슬라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도 같이 올라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라는 게 물론 경쟁자가 생깁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가 브로드컴도 이야기를 그렇죠. 많이 네. 하고 이른바 CPU에서 GPU가 엔비디아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한때 세운상가를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젠슨 황 아닙니까? 그때 알아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중요한 것이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엔비디아가 올라가면서 다른 쪽으로 파생을 하는 거예요. 이른바 브로드컴에도 일정 부분 아이온큐죠. 아이온큐에 우리가 양자 컴퓨터입니다. 아이온큐가 대단했었죠. 그런데 그 아이온큐에 투자한 기업이 어디? 엔비디아. 그다음에 최근에 로봇에 앞서 우리 코너에서 아주 설명을 잘해주셨죠. 자, 올해의 키워드는 뭐다? 아로바잖아요. 아로바가 뭡니까? AI, 로보틱스, 바이오 세 개예요. 근데 세 개 다 걸쳐서 지금 연결고리를 만들고 있는 것이 뭐냐면 엔비디아예요. 그러니까 로봇에도 투자하잖아요. 젠슨 황이 나와서 로봇을 쭉 소개하는데 한국에 로봇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결국 로봇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자가 한 게 뭐예요? 로보틱스, 휴머노이드. 그러니까 이게 올해의 키워드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안 올라가는 종목은 10년이 지나도 안 올라가요. 올라가는 종목은 매일 꿈틀거려.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분석하고 투자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안 꿈틀거리는 건 10번을 두드려봐야 안 꿈틀거려요. 근데 꿈틀거리는 건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꿈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종목인가, 어떤 섹터인가, 어떤 분야인가, 그리고 탄생할 더 탄력을 받아서 올라갈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따져보는 것이 여러분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소장님이 올라갈 종목은 무조건 올라간다. 그리고 소장님의 인사이트 안에는 인물을 중요시한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있고 또 젠슨 황이 있는데 특히나 젠슨 황은 이 CES에서 기조 연설을 하는 만큼 과연 이번 연설에서는 어떤 키워드를 내놓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실 뭐 M7 여기에 더해서 뭐 브로드컴까지 워낙 작년 한 해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이 시장에서는 또 다르게 또 주목하고 있는 기업들과 산업이 있다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기업과 산업인가요? 그렇죠. 일단은 우리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 종목들을 보면은 또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지는 미래 성장 동력 뭡니까? 바로 얼반 에어 모빌리티.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현대자동차도 크게 세 분야를 나누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보셔야 돼요. 자동차, 바로 자율주행이죠. 그다음에 뭡니까? 로보틱스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뭡니까? 얼반 에어 모빌리티, 드론, 이쪽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땅 위를 달리는 차에서 이제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까지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현대차에 우리가 점수를 주는 가장 큰 이유죠. 그 기업이 어디냐? 첫 번째 소개해드리는 것이 조비다.
조조 아니면 조비. 그러니까 이제 이 조비라는 것은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기업이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서학개미 투자자들도 지금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는 종목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가능성과 어떤 또 문제가 또 있느냐 하면 그걸 동시에 살필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먼저 후자를 말씀드리면 앞으로 이 조비라는 기업이 미국 내에서 인정받고 또 더 조명받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이 시간이 언제쯤이냐라는 것을 우리 개인이 판단하는 게 중요하겠죠. 제가 그런 말씀드립니다만 6개월 이내에 수익을 내가 내야 되겠다. 그 차원과 3년 뒤에 수익을 내야 되겠다. 이건 분명히 전략의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조비 같은 경우는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 하지만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지금 전기로 비행해서 탄소 배출이 없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드론, 그다음에 얼반 에어 모빌리티 이른바 마치 헬기처럼 그렇게 다닐 수 있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이 또 방산으로서 이걸 납품을 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보면은 전 세계 우크라이나 드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전 세계 드론 기술의 넘버 원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결국 미국에서 어떤 정도의 시장에 침투되어 있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서 그런 점에서 조비라는 종목이 좀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 또 하나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브로드컴이거든요. 근데 브로드컴 다 알아. 그러면 브로드컴하고 바로 옆에 있는 친구가 누구? 마벨 테크놀로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자 어떤 브로드컴이 가령 너무 조명을 받았고 상승 연력은 탄력은 분명히 있는데 이게 짧은 시간 내에 내가 목표하는 것만큼 도달될 수 있을지는 몰라 그러면 바로 뭔가 좀 저평가 받고 있는 바로 그 옆에 친구를 볼 수 있잖아요. 그 친구가 누구다? 마벨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서 보는 것이 팔란티아나 이런 부분. 그럼 팔란티아 말고 또 뭐가 있지? 이런 부분들. 비트코인이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 돼 있으면은 그럼 비트코인이 그래야 되는 곳이 어디지? 그럼 로빈후드. 이렇게 이제 좀 접근을 연결고리를 가지고서 A가 아니면 A 투자가 좀 너무 꽉 차 있다. 고밀도다. 그럼 옆에 돌아가면 로빈후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두루두루 살필 수 있는 것이 바로 현명한 지혜로운 뭐 리커전도 있고요. 또 시스크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것이 필요하겠죠. 양자 그러면 아이온큐도 있지만 시스크도 있다. 리커전도 있다. 뭐 등등을 바로 볼 수 있는 것이 우리로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또 하나 그듭 강조하는 것은 브로드컴과 제가 바이오 이야기할 때 알테오젠과 유사한 걸 많이 살피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XPU, 이른바 맞춤형 ASIC, 맞춤형 반도체가 상당히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점에서는 이 브로드컴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이른바 그동안 빅7 그랬는데 배트맨이에요. 배트맨. 지금 화면에도 보고 계시죠. 이기까지 포함을 해서 여기에는 엔비디아까지 포함이 돼서 새로운 우리는 이 시리즈별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앞으로 각광받는 종목 조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투자 전략까지 말씀 주셨습니다. 브로드컴 굉장히 좋은 기업인 거 많이 알고 있는데 브로드컴 볼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마벨 테크놀로지까지 함께 체크해보는 그런 포트폴리오 구성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펴봤더니 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가장 큰 수혜주라고 꼽히는 게 또 엑손모빌을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엑손모빌은 그렇다면은 올해 또 키워드 중 하나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이런 배경을 이야기해야 돼요. 미국 하면은 자선 사업을 많이 했고 미국인들의 정말 롤 모델 또 냉혈한 냉혹한 기업인이기도 했지만 미국 사람들이 기억 속에 많이 있는데 뉴욕 가면 여기는 꼭 가봐야 돼. 누가 있어요? 모르겠는데요? 락펠러. 락펠러가 있죠. 네.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데 락펠러가 사실은 누굽니까? 엄청난 위대한 이 정유 사업자였잖아요. 스탠다드 오일이 누구 거? 락펠러. 그러니까 이 락펠러에 대한 환상이 트럼프가 있는 거예요. 전 세계의 90% 정유를 근데 사우디고 아랍에미리트고 없었다니까 오로지 스탠다드 오일 이름도 스탠다드잖아요. 그 환상이 있다. 그래서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에 대한 이 부동산 업자잖아요. 트럼프 당선인 이거에 대한 인상이 굉장히 강해요. 그때 아버지 시대 때 뉴욕을 지배했던 인물, 미국을 지배했던 인물, 전 세계를 지배했던 인물이 락펠러.
이 락펠러 같은 사람이 나는 될 수가 없어. 나는 그 사업이 어떤지 알고 있어. 그래서 엑슨모빌 친구들이 이쪽에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차트를 제가 설명드릴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걸 들면 지금 2021년부터가 누구의 임기예요? 바이든이에요. 그렇죠. 22년, 23년, 24년 별로 이렇게 성장을 하긴 했는데 크게 성장을 하진 않았죠. 그렇잖아요. 보시면 엄청난 주가가 뛴 건 아니잖아요. 오르긴 올랐지만. 그러면 뭐다? 바이든 시대는 이보다는 더 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아니, 트럼프 시대에는 바이든 때는 이랬는데 트럼프 때는 이거밖에 안 됐어? 이러면서 워낙 엑슨모빌에 대한 그게 강한 것이 바로 트럼프죠. 거기다가 엑슨모빌도 우리가 기존의 정유 사업만 하고 있으면 에이 뭐 좀 이건 그렇지 않아 식상한데 이럴 수 있잖아요. 최근에 계속해서 사업을 파생해요. 다양한 분야로 화학 분야에 정말 미래 산업 쪽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핵심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투자 전문가들이 엑슨모빌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 아웃퍼폼, 그다음 에너지 섹터에서도 재무 상태가 우수하고 성장 펀더멘털이 견고하다. 이런 의견을 내고 있어요. 여기다가 이른바 트럼프 당선인의 가장 우호적인 정유, 에너지, 엑슨모빌, 락펠러에 대한 이 환상, 또 본인의 기업, 이게 가장 집중될 수 있는 종목에서 상당히 저는 그래서 이 부분보다는 적어도 107달러보다는 더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것. 그것도 트럼프 기간 내내. 이 점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트럼프 정권 안에서 또 엑소모빌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S&P 500 지수가 올해 13% 이상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월가에서 나왔습니다. 다만 월가의 주요 IB들은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중소형주가 증시를 이끌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 많았습니다. 중소형주들을 공통적으로 주도주로 꼽게 된 이유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커진 매그니피센트 7 등의 대형주들보다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덜하고 올해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이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또 올해 M7 종목들의 이익 증가세는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이어졌습니다. 팩트셋에 따르면 올해 M7 기업의 순이익 증가율은 21.3%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33%와 비교하면 10%포인트 이상 낮아진 거죠. 블랙록 인베스트먼트 인스티튜트는 대형 기술주는 밸류에이션이 많이 높아졌지만 다른 업종은 낮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피델리티는 미국 중형주 등 인공지능 열기에 소외된 종목들을 살펴보길 권한다고 조언했고, 프랭클린 템플턴도 올해 글로벌 주식시장의 주도권은 대형 기술주보다는 다른 업종이 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올해 주요 IB가 제시한 S&P 500 지수의 전망치는 평균 6,669.11포인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6일 전기차 세액공제 차량 리스트를 새롭게 공개했는데요. 그 대상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는 IRA 정책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겠다고 공언해왔죠. 리스트는 지난해 40종에서 올해 25종으로 감소했는데요. 완성차 그룹과 브랜드도 지난해에는 8개 그룹, 11개 브랜드였지만 올해에는 6개 그룹, 10개 브랜드로 줄었습니다. 특히 독일 폭스바겐 그룹은 지난해에는 폭스바겐,
벤, 아우디 등 10개 차종이 보조금을 수령했지만 이번엔 전부 제외됐고 리비안도 7개 차종이 모두 삭제됐습니다. 닛산도 1개 차종이 보조금 수령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반면 지난해 보조금 수령 대상이 아니었던 현대차와 기아, 제네시스 등 현대차 그룹은 올해 리스트에 이름을 올려 7,500달러의 보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또 배터리 업체들은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인데요. 국내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전기차 보조금 제도와 관련 불안 요소가 있지만 완전 폐지까지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망이 있어서 이 리스트에 포함된 것이 긍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에 상장된 최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 ETF에서 최근 들어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현지 시간 3일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 아이쉐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는 새해 첫 거래일인 2일 하루 3억 3,300만 달러가 순유출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1월 이 펀드가 뉴욕 증시에 처음 상장된 이후 일간 기준 가장 큰 순유출 규모인데요. 아이쉐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는 2일까지 3거래일 연속 자금이 빠져나가며 출범 이래 최장기간 순유출을 기록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운영하는 ETF는 총 운용 자산이 520억 달러대에 달하며 뉴욕 증시에 상장된 비트코인 ETF 중 규모가 가장 큽니다. 출범 이후 1년간 꾸준히 신규 투자금이 유입되며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달 사상 처음으로 10만 달러를 돌파할 수 있게 한 주된 동력을 제공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지난해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온 비트코인 가격이 숨고르기에 들어섰음을 가리킨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2월에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를 기내 인터넷 서비스로 시험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며 이번 봄에는 엠브라에르 E175 항공기가 운항하는 상업용 항공편에 이 네트워크 서비스를 먼저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항공사는 2025년 말까지 전체 지역 항공기에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말까지 주요 노선의 스타링크 지원 항공기를 처음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유나이티드 항공 측은 성명을 통해 스타링크를 결국 모든 항공편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모든 승객이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항공사 측은 마일리지 플러스 회원들만 무료로 접속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에 유나이티드 항공은 향후 수년에 걸쳐 1,000대가 넘는 전체 항공기에 기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스타링크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스페이스X의 한 사업부인 스타링크는 인터넷 접속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전 세계 농촌 지역의 소비자와 가구를 넘어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일환으로 여러 항공사와 계약을 맺고 기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지난 2년 동안 꾸준히 완화됐지만 10월과 11월에 약간의 정체가 있었습니다. 가솔린, 중고차, 에너지와 같은 품목의 가격은 모두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식품 가격은 인플레이션을 계속 앞지르며 2019년 이후 28% 증가했다고 합니다. RR 도넬리가 2024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85% 이상이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좌절감을 느낀다고 답했고 3분의 1 이상은 돈을 아끼기 위해 품목을 덜 사기로 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렇게 식품 가격의 상승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인플레이션의 하락으로 크게 가격이 상승하지는 않겠지만 한 번 오른 식품 가격은 전반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정책 개입이 식품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관세가 식품을 포함한 모든 것을 더 비싸게 만들 것이라며 거기에 대량 추방까지 이어지게 되면 소비량까지 감소하게 되면서 점차 경제에 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글로벌 이슈였습니다. 네, 투자할 때 참고해보면 좋을 리포트 준비했습니다. 오늘 준비할 리포트는 테슬라입니다. 네, 가장 먼저 테슬라 주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테슬라 주가는 8% 이상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목요일 주가를 살펴봤을 때는 6%가량 하락세를 보였는데 이때는 인도량이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해 인도량 자체가 2023년과 비교했을 때를 감소가 했다라면서 이 지난 목요일에는 주가가 하락을 했지만 중국에서 역대 최대 판매량을 기록하게 되면서 금요일 주가는 8.2% 상승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세하게 어떤 실적을 가지고 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4분기입니다. 지난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YOY 대비했을 때 2%, QOQ 대비했을 땐 7%나 늘어났습니다. 조금 더 모델별로 살펴보자면 모델 3와 Y가 이 YOY 대비했을 때 2%, QOQ 7% 상승을 했고요. 모델 S와 X 그리고 사이버 트럭이 QOQ로 3%, YOY로 3%, 전반적으로는 훨씬 더 좋은 성적을 가져왔습니다. 4분기 판매는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기대치가 50만 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밑도는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4분기 생산을 봤을 때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YOY 대비했을 때 7%, QOQ 대비했을 때는 2%가량 생산량 자체가 조금은 떨어졌습니다. ESS 부분을 봤을 때 이 4분기에는 YOY 대비했을 때 무려 244%나 증가를 했습니다. 분기 사상으로 봤을 때 최고 기록을 또 경신을 했습니다. 2024년 연간으로 봤을 때 ESS 출하량이 2023년 대비했을 때 112% 증가를 했다라고 하면서 전반적인 실적 자체는 꽤나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연간 판매였습니다. 연간 판매가 178.9만 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2023년이가 이제 180.9만 대였기 때문에 전년 대비했을 때는 1%가량 떨어진 겁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역성장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6%가량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이제 3분기와 4분기를 봤을 때는 인도 대수가 YOY 대비했을 때 이제 6%, 2%가량 늘어났지만 가장 문제가 1분기였습니다. 1분기와 2분기가 YOY 대비했을 때 9%, 5%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3분기와 4분기가 만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라는 게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부진했나 살펴봤더니 이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 전체적으로 좀 둔화가 됐던 게 바로 올 상반기였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과 경쟁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특히나 비아디가 급부상을 하게 되면서 이 테슬라의 입지 자체가 굉장히 좁혀지는 형태를 나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테슬라에게 판매는 좀 부정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들어서는 중국에서 내수 부양 정책을 강하게 일으켜냈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크게 성장을 하게 되면서 테슬라뿐만 아니라 비아디, 기타 등등 전기차가 전반적으로 판매 호조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 그동안 생산을 한다라고는 했지만 본격적인 생산까지 꽤나 오래 걸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생산량 자체가 확대가 진행이 됐고 드디어 이 사이버 트럭이 이 판매 기여를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이 이제 하반기의 상승 요인으로 또 작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작년과 비슷하게 한 20% 정도 성장을 할 전망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중국 시장 중심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중국 외의 시장 성장률은 굉장히 낮았습니다. 한 자릿수 정도로 측정이 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유럽의 전기차 시장 성장률이 한 자릿수에서 무려 두 자릿수까지 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 테슬라에서 저가 모델을 출시합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정책 효과 한마디로 이 자율주행을 완화시키면서 이 부분까지 좀 테슬라에는 우호적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여전히 중국 전기차 업체들과 경쟁에서는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 시장에 회복이 되고 또 사이버 트럭이 생산량이 더욱더 확대가 되면서 또 저가 모델까지 출시가 되면서 판매 대수는 올해보다는 훨씬 더 증가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주요 변수가 몇 개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기대처럼 20%에서 30% 이 증가율을 기록할 수 있을지, 그리고 모델의 출시, 저가 모델의 출시가 과연 언제일지 이 두 부분이 완벽하게 해결이 돼야 될 텐데 일단은 지금 20%에서 30% 증가 자체는 사이버 트럭의 출하량이 어느 정도 좀 안정거를 갖고 있고 그리고 저가 모델의 출시가 되어야지만 이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변수 요인은 이 저가 모델의 출시일 과연 언제까지 가능할지 이 부분이 될 것 같으니까 과연 테슬라에서는 전기차 이 저가 모델이 언제 나올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올해 주가 판단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리포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 주요 경제 일정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와이드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저는 잠시 후 출발 증시와이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